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구아바라 데루야 지음, 김경원 옮김, AG21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세계 부호 순위 탑10에 25년이나 군림하는 대부호. 자신이 경영하는 투자회사의 주가를 45년에 82만 %나 상승시킨 천재 투자가. 버핏세를 제창하는 등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현인. 워렌 버핏은 이런 인물이지만 그의 행동 원리는 단순하다. 다음의 투자 조건이 중요하다. 손해를 보지 말 것, 이 원칙을 잊지 말 것. 아주 심플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간해서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은 비즈니스는 손해보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부호의 머릿속에는 손해를 봐도 된다는 발상 따위는 없다. 또는 주가의 폭등이나 폭락에 휘둘려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부호가 주목하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다. 버핏의 행동 원리는 그 밖에도 공식처럼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주식의 장기 보유,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 경영자의 자질 중시 같은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당연하기 짝이 없다. 투자하거나 검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지만 딱히 일부러 배워야 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버핏의 삶이나 업적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법칙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법칙을 이해하기만 하면 간단한데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인상을 주던 것이 간단하니까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로 바뀐다. 이 책은 버핏이 부의 원칙으로 삼은 법칙을 7가지로 정리했다. 내가 버핏에게 관심을 기울인 계기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었다. 도요타의 생산 방식도 스스로 생각하기, 낭비 줄이기, 사람 중시 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칙을 선별해 한 권으로 엮어내는 일에 매달린 적이 있다. 10년 전쯤이었다. 그때 우연히 버핏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다. 도요타와 버핏의 바탕이 근본적으로 같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내세우는 투자 방법과 일본 기업이 내세운 제조 기술이 닮았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버핏은 투자와 관계없는 IT 기업가에게도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대표적이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도 친분이 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온갖 사물과 사상은 근본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투자의 세계에서 탐욕의 세계와 선을 긋고 훌륭한 삶을 살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워렌 버핏에게 지혜를 빌려야 한다. 이 책이 그의 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구아바라 데루야. 법칙 2. 성공하면 그 밖에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부자는 손해도 보면서 돈을 벌까? 아니다. 손해보지 않는 방법만 생각한다. 1940년대 10대 청년이었던 버핏은 소년 몇 명을 고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정식 사업 등 이런저런 일을 통해 투자의 미천을 모았다. 그 중에는 경마 우승말을 예상하는 신문 발행도 있었다. 버핏은 일찍부터 경마장을 찾았다. 버려진 무수한 막권 중에 당첨 막권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면 숙모에게 부탁해 돈으로 바꾸었다. 이윽고 이기는 막권을 예상하는 경지에 올랐다. 경마도 투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장서가 방대한 의회 도서관에서 경마 예상에 관한 책을 빌려 탐독했다. 오래된 경마 예상지도 대량으로 구해 읽었다. 자신의 예상이 얼마나 맞는지 확률도 확인했다. 드디어 그는 경마주를 돌보는 사람이 특선한 말이라는 예상지를 발행해 경마장에서 판매했다. 다만 경마장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는 금지당하고 말았다. 경마장에 다니던 경험을 살려 버핏은 경마의 규칙을 발견했다. 레이스 하나만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손해보는 레이스에는 베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경마장에 간 버핏은 한 레이스에 내기를 걸었다가 실패했음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베팅을 했다. 결국 175달러를 잃었다. 그 돈을 회복하려면 일주일 동안 신문 배달을 계속해야 했다. 버핏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깊이 반성했다. 계속 돈을 잃다가 분한 감정에 휘말려 냉정한 판단력을 잃었던 것이다. 레이스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에 이기면 이제까지 잃은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어. 한마디로 도박 심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두기, 놓치기, 바꾸지 않기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도리어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버핏의 유명한 원칙에는 위와 같은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손해를 보지 말 것, 제1원칙을 잊지 말 것. 버핏이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십 년이나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포브스 400 상위에 언제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기 때문일 것이다. 월가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평생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은 이 원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자란 지능지수 160인 인간이 130인 인간을 쓰러뜨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가 문제입니다. 버핏은 월가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140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뛰어난 투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능지수와 투자 실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우수한 투자가에게는 지능지수보다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정신과 태도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투자가와 투기꾼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특징을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투자는 될수록 계산이 확실하도록 손을 쓰고 부정한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반면 투기는 확실한 계산이 서지 않는 곳에서 큰돈을 벌려고 한다. 둘째, 투자는 주가의 변동을 타고 주식을 사고 파는 돈벌이보다 배당금 등 투자처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대한다. 반면 투기는 주가의 하락이나 상승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버핏이 젊은 날 경마장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도 자칫 유혹이나 감정에 휘말려 원칙을 저버리거나 잘못된 방식을 선택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 원칙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냉정함을 잃은 듯하면 그만두기, 놓치기, 바꾸지 않기를 떠올려야 한다. 이해하면 이익으로 돌아온다. 버핏의 식생활과 리스크 회피 스타일은 매우 닮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결코 손대지 않는다. 대신 일단 정하면 계속 밀고 나간다.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의 대표이사로서 이 신문의 발행인, 사장, 회장을 역임한 캐서린 그레이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많았다. 캐서린은
전속 요리사에게 다채로운 미식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지만 헛수고였다. 버핏은 언제나 익숙하고 부담이 없는 초콜릿칩 아이스크림, 콜라, 햄 샌드위치를 먹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이나 콜라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버핏은 같은 음식을 선호했다. 햄 샌드위치라면 2달 동안 매일 아침 먹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였다. 또 인류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맥도날드나 웬디스에서 파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미각은 좀 의심스러울 정도지만 리스크를 회피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납득이 간다. 캐서린의 소개로 소니의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와 가진 식사 자리는 최악이었다. 버핏은 일본 요리에 입을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가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예상대로 그는 15가지 음식 중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팝콘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버핏은 진정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자신할 수 있는 기업 이외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 비록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눈에 띄는 기업이 없을 때에도 무리하게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하이테크 기업을 기피한다고 해서 꼰대 취급을 받더라도 스스로 기껏해야 디약점밖에 줄 수 없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런 일시적인 평가에 우왕좌왕하다가 리스크를 짊어지는 쪽이야말로 멍청하다고 보았다. 투자 분야를 이해할 수 있고 투자처의 경영자나 경쟁력을 자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손해보지 말 것, 제1원칙을 잊지 말 것. 이것이 버핏의 투자와 리스크 회피가 일체화된 스타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월가의 풍조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는 나비는 투자가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하고 제대로 고른 기업과 10년, 20년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가라고 그는 지적한다.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기보다는 비록 또 오셨네요 하는 말을 듣더라도 잘 아는 레스토랑에 몇 번이나 가는 것이 이것이 단조롭기는 해도 리스크를 회피하는 왕도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사업에 성공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 원칙이란 자신의 사업을 알라는 것이다. 예컨대 판매업이라면 자신이 파는 제품에 관해 당연히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객에게 팔 수 없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월급을 받을 만한 프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어떨까? 주권은 주식회사 사업의 일부다.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 대상인 회사에 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회사를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하는 이유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어리석다. 버핏은 이런 방법으로 리스크를 회피한다. 시장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 이해에 집중한다. 이해는 가격이 적정한지, 경영진을 좋아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따라서 급성장 기업이 속속 탄생하는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에는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에는 폴라로이드, 제록스, 1980년대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거품 시대였다. 어느 시대에도 버핏은 모르는 기업을 넘보는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 거품에 올라타 이익을 올리는 중에도 버핏은 구경제라고 불리는 종래형의 제조, 판매, 서비스 같은 기업주를 계속 사들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테크놀로지를 공부해도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기는커녕 우수한 전문 분석가 10,000명 안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테크놀로지 업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버핏의 관점으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테크놀로지 업계의 주식은 단기 매매는 차치하고 10년, 20년 또는 평생에 걸쳐 보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일부러 테크놀로지 업계라는 신규 분야를 개척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업계나 기업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성공으로 보였다. 식사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다. 한 증권 거래인이 버핏과 식사한 며칠 뒤 다시 식사 약속을 잡을 때 버핏 쪽에서 요전에 식사한 식당을 지정했다고 한다. 증권 거래인이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하고 대꾸하자 그는 괜히 식당을 바꾸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확실히 아는 식당에 가자는 말이다. 미식가의 눈에는 버핏의 입맛이 밋밋해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돈의 세계에서는 미식보다 안전이 절대적인 가치이다. 너무 빨리 손을 내밀면 금세 걷어들인다.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버핏은 다른 업종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규모를 키우는 비즈니스의 다각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다종다양한 업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업 그룹이다. 그러나 버핏은 그것을 다각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온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결과 현재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었을 뿐이다. 버핏은 다음과 같이 다각화의 예를 들었다. 오랫동안 업계를 이끌어온 훌륭한 기업이 있었다. 주력 제품 자체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경영자는 경영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거액의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 다양한 기업을 매수하면서 다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다각화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원래 회사에서 전체 수익의 100%를 얻었지만 10년 뒤에는 원래 회사의 수익이 전체 수익의 150%가 되었다. 한마디로 매수한 기업은 어떤 수익도 낳지 않았다는 말이다. 규모를 확대해도 가장 중요한 수익을 얻는 능력이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한편 다각화를 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는 많다. 대부호 가운데 다각화하지 않은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정도라고 버핏은 말한다. 미국의 대부호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사업을 통해 재화를 축적했다는 말이다. 예컨대 허스트 가문은 출판으로 부를 쌓았고 월튼 가문은 소매업으로 세계 제일이 되었고 게이츠 가문은 소프트웨어로 부호가 되었다. 버핏은 어떤 사업을 깊이 이해하면 다른 사업에 손댈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능력의 범주를 중시한다. 자신이 있는 능력의 테두리를 갖고 있으면 다른 곳으로 발을 내디딜 필요도 없고 테두리를 넓힐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자기 능력의 범주 안에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IBM을 창업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만 높은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밖에 다른 분야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버핏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자세야말로 뛰어난 경영자의 자질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투자의 천재인데도 투자 이외의 분야에 손을 뻗은 적이 없다. 따라서 버핏은 투자처를 찾아냈을 때 종이와 연필을 갖고 이렇게 한다. 1.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의 이름을 종이에 적는다. 2. 그것을 둘러싸듯 테두리를 그린다. 3.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 가운데
새 종류의 기업을 테두리 바깥으로 내보낸다. 본래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비싸다. 경영진이 형편없다.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 4. 테두리 안에 남아있는 기업을 주목해 자신이 상속한다는 가정 아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기업을 살 때 단시간에 판단할 수 있다. 5이나 6 업종의 깊은 지식만 있으면 된다. 한꺼번에 공부하기보다는 업종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면 된다. 경영진보다 더 깊은 지식을 지향하는 것이 버핏의 방식이다. 그는 자신이 코카콜라나 가이코의 사업을 이해하듯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하이테크 업계를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능력의 테두리다. 버핏은 능력의 테두리를 중요시한다. 다각화는 억지로 능력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행위다. 따라서 리스크가 높다. 뜻은 원대하게, 전망은 조심스럽게. 이제는 빚이 세계의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2011년 1147조엔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른다. 방대한 채무 때문에 불안해진 신용평가사는 미국채의 가격 인하를 검토했다. 유로권의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과잉 채무는 그야말로 위태롭기 짝이 없다. 버핏은 종종 과다한 빚이 지닌 중대한 리스크를 경고한다. 그가 신봉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빚은 거짓의 시작이다. 빚이라는 말에는 거짓이 타고 있다. 매일 아침 빚을 지고 일어나기보다는 오늘 밤 식사를 거르고 자라고 할 만큼 빚을 지지 않는 견실한 생활을 주장했다. 프랭클린의 텅 빈 자루는 똑바로 세우기 어렵다는 경고를 인용하면서 버핏은 최대한 돈을 빌려야만 겨우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은 사회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그런 회사에서는 그처럼 극단적으로 빚을 꺼려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대착오라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을 관철한 끝에 부호가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빚을 진 것은 20살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어릴 적부터 모아온 2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투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빚을 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5천 달러를 빌렸다. 이 액수에는 의미가 있다. 그가 빌려도 괜찮다고 정한 금액은 자산의 4분의 1까지였다. 나중에 조카가 주택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대부호의 버핏은 단호히 노라고 대답했다. 계약금조차 없다는 것은 무게가 5,000kg 나가는 트럭이 몇 번이나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의 강도가 5,001kg밖에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7,500kg의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금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큰 재정의 의무를 짊어지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말한다. 비즈니스라는 도로에는 수많은 웅덩이가 패여 있습니다. 그것을 모조리 피해가겠다는 무모한 계획에는 재앙만 따릅니다. 버핏은 기업을 경영할 때도 거액의 부채를 선호하지 않는다. 수중에 1만 달러의 자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 달러가 있으면 틀림없이 성공할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디어를 포기하든가 변경한다. 빚은 절대 사절이다. 막대한 빚을 지더라도 경영자가 경영만 잘하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그러나 버핏은 서슴지 않고 노라고 말한다. 비즈니스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갚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 어떡하든 빚의 액수는 수중에 진 자금의 25%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막대한 돈을 빌려 사업을 확대한 결과
한때는 고수익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자취를 감춘 기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다. 빚을 싫어하고 테크놀로지 기업에 결코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는 점은 시대에 뒤처진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옳았다는 것은 그의 실적이 증명한다. 줄타기에서 떨어지는 일이 두렵다면 하지 않으면 된다. 버핏은 세계 제일의 투자가로 우뚝 선 지금도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 한편 그레이엄에게는 없었던 독특한 관점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진화하기도 했다. 그것은 버핏이 그레이엄 뉴먼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레이엄과 버핏은 투자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수완을 고려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진다. 벤저민 그레이엄, 기업의 장래성보다 드러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워렌 버핏, 기업의 경영자의 수완과 장래성을 고려해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 우수한 경영자가 있으면 기업은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기업은 자산을 합친 정수가 아니라 앞으로 가치를 늘려갈 변수다. 버핏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파트너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렇지만 청산가치의 기초에 기업을 관찰하는 그레이엄의 시각에 얽매여 그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그에게 안전마진의 정의 중에 청산가치뿐만 아니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가치도 더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찰리 멍거와 허브 월포였다. 경영자의 수완, 브랜드 힘의 강도, 다른 회사와의 경쟁 우위성. 월프는 트레이딩 회사에 근무하는 머리 좋은 남자였다. 그는 어느 날 버핏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당신은 황금으로 만든 집더미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황금 바늘을 찾으려고 하죠. 바늘에 집착하지 마세요. 보물찾기는 그만두고 황금 속에 파묻혀 있다는 점을 깨달으세요. 같은 무렵 작지만 파트너십을 시작한 멍거는 무조건 훌륭한 회사를 좋아했다. 그레이엄처럼 재무상태표도 보는 한편 경영자의 수완 같은 무형의 자산에도 주목했다. 그리고 그레이엄과는 다른 의미에서 진정으로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투자할 기업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그런데도 당시의 버핏은 그레이엄 방식의 청산 가치에 얽매여 황금집 더미 속에서 황금 바늘을 찾으려고 필사적이었다. 물론 그럼에도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멍거나 월프는 그가 보물찾기만 그만두면 틀림없이 더욱 대단한 성적을 거두리라고 보았다. 이리하여 1960년대의 버핏은 보물찾기를 그만두고 우수한 경영자가 이끄는 훌륭한 기업에 투자해 나갔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웬만큼 뛰어넘을 수 있는 30cm의 허들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버핏은 망가진 회사를 다시 세우거나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어려운 비즈니스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윽고 그는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 어려운 상태에 놓인 비즈니스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배우지 않겠다. 다만 힘든 비즈니스는 피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비즈니스도 투자도 어려운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기보다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두드러진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성공하는 데 1m의 허들을 뛰어넘는 힘은 필요하지 않다. 30cm의 허들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버핏은 지금 청산가치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보지 않는다. 또한 보물찾기도 하지 않는다. 구경제에서 충분히 이익을 거둘 수 있고 그에 관한 수단에 통달해 있는데도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보물찾기였다. 버핏은 이제 그런 힘든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하이테크 업계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코카콜라나 질레트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리라는 것은 비교적 예상하기 쉽다. 불가피하게 리스크가 따라오는 일도 있다. 굳이 리스크가 곳곳에 깔린 방향으로 스스로 나아갈 때도 많다. 리스크만 보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